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노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실수 5가지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소중한 자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날릴 수는 없겠죠?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은퇴자분들을 만나며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노년에 하는 재정적 실수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시 벌 기회도 제한적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실수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자녀에게 무리하게 돈을 쓰는 것.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바로 자녀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쓰는 겁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70대 김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약 5억 원 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2억 원을 요청했고, 작은아들은 집 장만에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딸도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죠. 결국 김 선생님은 4억 원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남은 돈은 1억 원. 이 돈으로 2030년을 살아야 하는데 부부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3,0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왜 위험한가? 노년의 돈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50대, 60대에는 아직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지만 70대, 80대가 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의료비도 늘어나고 요양비용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나중에 갚을게요, 부모님 모실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모님을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결책.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세요. 최소한 부부가 90세까지 살 것을 가정하고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해 보세요.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20%를 넘지 않는다든지 노후 자금을 제외한 여유 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준다든지 하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셋째,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너희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빠 엄마도 살아야 한다. 나중에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진짜 효자, 효녀라면 이해할 겁니다. 넷째, 빌려주는 것도 신중하게 하세요. 가족 간에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현명합니다. 만약 빌려준다면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상환 일정을 명확히 하세요.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자립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실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속는 것. 두 번째 실수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원금 보장에 월 5% 수익,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투자, 교회 권사님도 투자하신 확실한 상품. 노년층을 노리는 금융 사기는 정말 교묘합니다. 특히 교회, 동창회, 친목 모임 등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박 여사님은 교회에서 알게 된 분을 통해 고령자 전용 특별 금융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월 3%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에 퇴직금 전액인 3억 원을 투자했죠. 처음 6개월은 정말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너무 좋아서 지인들에게도 소개했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던 거죠. 3억 원은 완전히 날아갔고 박 여사님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왜 노년층이 타겟이 되는가? 사기꾼들이 노년층을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목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일시금, 부동산 매각 대금 등으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경우가 많죠. 둘째, 수익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은행 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셋째,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디지털 금융,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속기 쉽습니다. 넷째, 외로움과 신뢰를 악용당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주 연락하고 밥도 사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합니다. 의심해야 할 신호들.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면 100% 의심하세요. 원금 보장에 고수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특별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상품, 왜 당신에게만 특별할까요? 빨리 결정해야 한다. 기회가 없다. 서두르게 만드는 건 함정입니다. 주변 아는 사람들도 다 한다. 집단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정부, 은행에서 보증한다. 확인 전화 한 통이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 원칙.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행 예금, 국채, 안전한 연금보험 등 보수적으로 운용하세요.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은 지킵니다. 70대, 80대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누군가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맞는 상품이 아닙니다. 셋째,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자녀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곧 마감된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금융감독원 1332에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상품이나 회사가 있다면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사기 신고가 들어온 곳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설령 안전해 보이는 상품이라도 전체 자산의 30%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의료비 준비를 하지 않는 것. 현실을 직시하기. 세 번째 실수는 의료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큰돈 안 들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인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사용합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 여러 질환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실제 비용은 얼마나 될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비, 당뇨약, 고혈압약 등 매달 나가는 약값과 정기 검진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한 달에 1,020만 원 정도는 듭니다. 중증 질환 치료비,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비, 항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등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진료비, 상급병 진료, 비급여 항목들이 많습니다. 치과 비용, 나이가 들면 치아 건강도 나빠집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만 200만 원, 틀니도 수백만 원이 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간병비,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지면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간병인은 하루에 1,015만 원, 한 달이면 30만 450만 원입니다. 3개월만 입원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요양시설 비용, 치매나 중풍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월 15만 3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고 시설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제가 아는 이 권사님 사례입니다. 75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는데 1년간 약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80세에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이 되셔서 6개월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비, 재활치료비, 간병비 합쳐서 2천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다행히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들어놓으셔서 일부는 보상받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노후 자금이 바닥났을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첫째, 의료비 전용 계좌를 만드세요. 생활비와 별도로 의료비만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서 최소 3천만 원, 5천만 원을 확보해 두세요. 이 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마세요. 둘째,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확인하세요.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없다면 70대 초반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니 꼭 알아보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예방이 최선의 절약입니다. 정기검진 받고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하세요. 건강하면 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넷째,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섯째, 자녀들과 미리 대화하세요. 중병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치료받을 것인지, 연명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미리 가족회의를 하세요. 막상 닥치면 냉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실수, 보증을 잘못 써는 것. 파멸로 가는 지름길. 네 번째 실수는 보증을 잘못 써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한순간에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수 있는 무서운 실수입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 사위가 집 담보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대, 평생 알고 지낸 동창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 사례.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8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은행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 원. 친구는 절대 걱정 없다. 내가 책임지고 갚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 끝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친구의 식당이 망했고 친구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은행에서 최 씨에게 연락이 왔고 1억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자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잃고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노후 자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친구와의 우정도 깨졌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최 씨는 지금도 원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의 무서운 점. 보증의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보증인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인데 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1억을 보증 섰는데 몇 년 지나면 연체이자가 붙어서 1억 5천, 2억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들어갑니다. 집,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원칙? 첫째, 어떤 경우에도 보증을 서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심지어 자녀라 해도 보증만은 서지 마세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보증을 서달라는 말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정말 확실한 사업이고 갚을 능력이 있다면 보증인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건 은행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돈을 빌려달라는 말과 보증을 서달라는 말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돈을 빌려주면 그 돈만큼의 손실입니다. 하지만 보증을 서면 원금의 몇 배까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넷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미안하지만 나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배우자가 절대 반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 보증 서서 더는 못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다섯째, 혹시 이미 보증을 섰다면 즉시 대책을 세우세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주채무자가 계속 잘 갚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진짜 친구라면, 진짜 가족이라면 여러분에게 보증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보증을 요구하고 거절했다고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실수, 과도한 생활비 지출. 은퇴 후 생활비 조정.
마지막 5번째 실수는 과도한 생활비를 계속 쓰는 겁니다. 일할 때와 똑같이 소비하면 안 됩니다.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이 그대로라면 곧 바닥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평생 일하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노후에라도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싶어.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흔한 지출 실수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일본, 동남아, 유럽 여행을 1년에 여러 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가면 최소 수백만 원씩 듭니다. 70대 초반까지는 괜찮지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여행은 못 가면서 돈은 바닥나 있습니다. 고급 취미생활 골프, 등산 장비, 사진 장비 등에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경우입니다. 취미는 좋지만 분수에 맞게 해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과도한 용돈 손주가 귀엽다고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면 부담이 됩니다. 체면 유지비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술 마시고 경조사에 과도한 축의금을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지출 계획. 첫째, 은퇴 후 예산을 새로 짜세요. 수입이 얼마이고 필수 지출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집세, 관리비, 통신비, 식비, 의료비, 보험료 등 고정비를 먼저 계산하고 남는 돈으로 변동비를 쓰세요. 둘째, 생활비를 단계적으로 줄이세요. 70대, 80대, 90대로 가면서 활동이 줄어들고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늘어나니 이 부분은 별도로 준비하세요. 셋째, 작은 사치는 즐기되 큰 낭비는 피하세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맛있는 빵 하나 사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씩 드는 사치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지출을 점검하세요. 가계부를 쓰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자, 지금까지 노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실수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녀에게 무리하게 돈을 쓰지 마세요. 마이너스 노후 자금 먼저 확보하세요. 고수익 투자 사기에 속지 마세요. 마이너스 안전하게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세요. 의료비를 준비하세요. 마이너스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 전용 자금을 확보하세요. 절대 보증을 서지 마세요. 마이너스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과도한 생활비를 줄이세요. 마이너스 현실적인 예산을 짜고 지키세요.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돈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건강, 관계, 돈,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짜 행복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